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나눕니다. 하나 둘 추억을 쌓아가며 우린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동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반려인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동행을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딘 반려인과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어떻게 변화해가면 좋을지 이학범 수의사이자 또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대표와 함께 슬기로운 반려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반려동물인 만큼 저희 가족들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반려인이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19년 동안 키웠던 고양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강아지는 많이 키웠었는데 이 고양이는 이번에 떠나보낸 고양이를 처음으로 키웠었거든요. 고양이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님 저랑 살만하신가요라고 하는 고양이 책도 썼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개월 전에 먼저 떠났고요. 그래서 아직은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땅콩이라고 네. 수컷 푸드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8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땅콩이가 7살이에요. 네. 그래서 딸 아이보다 1살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딸 아이가 땅콩이 오빠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이제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족이죠, 이제. 네,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가족이죠. 이제 오빠라고 부를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반려인, 반려동물 이런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대표님. 궁금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반려인구 또 반려동물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이 몇 마리 있는지 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처럼 출생신고나 사망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28.6%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꽤 높네요. 네, 그리고 반려견은 약 500만 마리, 반려묘는 약 277만 마리 있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반려견 증가 속도보다 반려묘, 고양이의 증가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고양이가.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인가? 가자. 일산 자유로라고 했나? 그치 말이야. 그 친구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모릅니다, 저는. 뭐 알아? 원동동 생일 축하해. 어디에서 왔는지, 품종이 어떤지, 뭐가 중요해? 입양. 이것이 시대의 팬룰.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네, 이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은 입양, 뭐 이것이 팬룰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캠페인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반려동물 입양 문화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개선이 됐다, 질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펫샵에서 분양받는 경우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아니면 브리더를 통해서 분양받는 비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요.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3년 연속 펫샵에서 구입했다는 응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뭔가 유기동물 하면은 이 나이가 많을 것 같고 뭔가 행동 문제나 질병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이 유기동물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심지에 반려동물 입양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보시면 유기견도 생각보다 어리구나, 그리고 질병이나 행동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입양하시기 전에 꼭 이 도심지에 있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큰 맘 먹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는데 함께 사는 삶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자, 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이 결과에 따르면요. 입양 보호자 중에 약 17% 정도, 거의 뭐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파양을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데려왔는데 네. 파양을 고민하는 이유, 또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네. 일단은 입양 전에, 분양 전에 신중하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입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파양 이유를 보니까 이제 행동 문제, 그다음에 양육비가 비싸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행동 문제의 경우에는 입양을 한 다음에도 충분히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은 입양 전에 충분히 생각을 고려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파양 없앨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당장 가까운 곳에 펫샵에 가서 반려동물을 사는데 네. 뭐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럼요. 네, 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오히려 신중히 교육도 받고 시간을 충분히 갖지만 펫샵에서 쉽게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 파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단순히 뭐 같이 산다고 해서 교감이 이 동물과 즉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입양 후에 이 반려동물과 이 유대감감 이런 걸 좀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걸 좀 노력해 보면 좋을까요? 역시 반려견의 경우에는 무조건 산책입니다. 아, 산책. 이 반려견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요. 네. 놀이 시간이자 문제 행동을 줄이는 또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보호자와 교감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려견에게 산책만 충분히 시켜도 이 분리불안 같은 행동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반려견을 산책시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 안에서는 뭐 터그놀이, 뭐 이런 반려견 관련 장난감 같은 거 네네. 많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놀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산책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놀이 장난감을 통해서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낚싯대 같은 게 있겠죠. 네, 오히려 이런- 고양이들은 네. 밖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던데요. 네, 일부 고양이들은 산책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집 안에서 행복해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개를 보고 네. 고양이도 억지로 산책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산책량이가 아니라면 억지로 산책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량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다 보면 행동 문제나 또는 이런 사회화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오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교육기관을 잘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교육기관을 우리가 이제 갈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반려동물이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훈련소 같은 데 보내시는 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보호자분들은 아무런 공부를 안 하고 교육을 안 받고 훈련소에만 보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훈련소에서는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집에 집에 오면. 돌아온 다음에 다시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곳에 보호자분들 교육 영상들, 보호자분들을 위한 반려동물 교육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호자분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교육 훈련시킬 때는 뭐 때리거나 이런 체벌 방법을 쓰시지 마시고 네. 반려동물이 잘했을 때 칭찬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히려 칭찬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그래서 반려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 반려인 교육
중요하겠죠. 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보다 이 네.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두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잖아요. 맞아요. 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반려인 분들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려인 분들에게 기본적인 패티켓 교육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반려동물을 분양하기 전에 입양하기 전에 반려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 조금 그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패티켓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일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패티켓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반려견의 경우에는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동물 등록을 안 하셨다. 이거 지금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동물 등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꼭 목줄이나 하네스를 채우셔서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이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를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이제 불법이고요. 또 산책하는 동안에 반려견이 배변을 쌌다. 네. 반드시 치우셔야 되고 소변의 경우에도 실내에서 싼 경우, 엘리베이터나 복도 아니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데 싼 곳은 소변도 치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반려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동물 등록을 했다고 이제 목줄을 채워서 그냥 나가시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반려견과 나갈 때는 인식표, 목걸이를 채워서 나가셔야 되고요. 이 인식표에는 동물 등록 번호 그리고 반려인의 전화번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인식표를 안 채우고 나갔다가 네.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는군요. 네, 그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동물 등록은 대부분 했는데 인식표를 차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은 동물사랑 배움터라고 하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동물과 익숙하지 않은 비반려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없는 이 비반려인들은 모든 게 낯설고 좀 두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비반려인들이 알아둬야 할 패티켓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패티켓이 이제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지켜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반려견을 만질 때, 또 먹이를 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입니다. 귀엽다고 막 뛰어가서 막 만지시려고 하거든요.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반려견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고 보호자도 기분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네. 무엇보다도 이 반려견을 만지다가 이 공격성을 갖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자기가 물릴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네, 반대로. 네. 그래서 비반려인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견을 만지고 싶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자세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만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요,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이 동물을 보호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꼭 알아둬야 할 동물보호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패티켓들 다 네.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들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물을 유기하면 안 됩니다. 네, 반려견을 유기했다가 적발이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제 벌금형이거든요. 쉽게 말해 이제 빨간 줄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제 절대 버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네. 이 맹견으로 지정된 품종들은 사육하기 전에 지자체의 사육 허가를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기질평가라는 걸 받고 맹견을 키우겠다라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내가 맹견 품종이 아닙니다. 푸드를 키우거나 말티즈를 키워도 우리 집 강아지가 공격성을 보이면 이 기질평가라는 거를 받게 해서 우리 집 강아지가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맹견 품종이 아니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조심하시면서 외출 시에 목줄을 말고 입마개까지 좀 착용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 이 반려동물을 좀 키우다 보면 네. 이제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걱정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펫 보험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지자체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수의사 출신이지만 저도 이제 반려인으로서 동물병원에 가면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한 15% 전후인데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동물 건강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동물병원비를 100%다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펫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펫보험 상품이 10개가 넘게 있어요. 다양하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펫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괜찮은 펫보험이 없다면 네. 네,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으로 미리 매달 적금을 드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에도 요즘에 유기동물을 만약에 입양했다. 그럼 지자체에서 펫보험비를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또는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그러면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 사업도 꼭 챙겨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초기 반려인이거나 이제 막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염병이 우려된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뭐 어린 아이가 있거나 노약자가 이제 집에 있다면 이런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이 전염병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제 반려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 있고요. 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리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개, 고양이가 어릴 때 많이 걸리는 전염병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해서 다 예방을 잘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감염병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광견병이 있고요. 네. 그리고 SFTS라고 하는 진드기를 통해서 매개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광견병의 경우는요. 근데 개, 고양이 모두 예방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매년 광견병은 예방접종을 맞추셔야 되고요. SFTS 같은 진드기 매개 질환의 경우에는 지금 치료제 예방약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증상을 좀 공부를 해 두셨다가 반려동물이 그런 증상을 보이면 미리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동물병원에서도 이제 격리 치료실, 입원실을 만들어서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의 주요 증상을 미리 좀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해놔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별의 순간이 이제 찾아오죠. 이제 흔히들 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반려동물을 이제 떠나 보내고 펜로스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적잖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펜로스 증후군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슬퍼하셔도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장례식을 3일 동안 치르면서 뭐 친구들의 위로도 받고 가족들의 위로를 받는데 네. 반려동물이 떠나면 거의 그날 다 장례를 치러서 화장까지 시켜버리시거든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충분히 위로를 받고 슬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서도 야, 뭐 반려동물이 죽었다고 그렇게까지 해라는 시선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도 아닌데 반려동물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게 정상인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생 함께했던 가족이 떠난 거니까 슬픈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 네, 충분히 이제 슬퍼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주변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공감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로.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이제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펜로스 증후군 관련 책을 썼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정신과 선생님들,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펜로스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나의 반려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비반려인이라면 평상시 반려동물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개와 사람, 고양이와 사람 서열이 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서열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서열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모든 문제 행동이 보호자가 서열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서열 이론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신뢰가 없어서 서열이 있다라고 느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모든 문제를 서열 탓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 동물 음식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무조건 분리해야 하는군요. 네, 이제 반려동물이 먹었을 때 위험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있죠. 초콜릿, 포도, 양파, 자일리톨, 견과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항상 다 외우고 항상 다 안 줄 수가 없어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 챙길 수가 없다면 사람은 사람 음식,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용 펫푸드를 급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격하게 나눠야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고양이는 냉정하고 독립적이다. 네, 이것은 제가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군요. 네. 고양이가 분명히 이제 독립적인 동물이긴 한데 네. 동시에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독립적이니까 혼자 둬도 괜찮아. 이거는 선입견이고요. 고양이도 다른 동물들 또 보호자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냥이란 말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반려견 하루 한 번씩 꼭 산책해야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무조건 해야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에게 산책은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물과 함께 큰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아요.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좋군요. 사회성이. 네,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이제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반려동물은 차별을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못생겼든 잘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내 편에서 내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반려동물을 더 신뢰하고 네.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더 발달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동물복지는 시대가 좀 변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좀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가치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 반려동물을 좀 넘어서 인간과 동물이 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동물복지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복지냐. 여전히. 네, 동물복지에 쓸 돈 있으면 저기 굶어 죽는 애들한테 기부나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계시죠, 그런 분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 복지와 동물 복지가 서로 별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원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네. 하나의 건강이죠. 그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 지을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건강하고 동물 복지가 높아져야 사람도 건강하고 사람 복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복지, 동물 복지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1,500만 반려 인구라는 이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반려 사회와 어울리는 이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학범 수의사이자 데일리벳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맘때 찾아오는 환절기 불청객이죠. 비염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